VON 시사 라디오 잘 통해 동상다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북한의 체제 유지 비용 어떻게 버나 제 10화를 들으면서 왔는데요. 이건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가 정말 참 귀한 방송을 하고 있구나. 조금씩 이렇게 교육용으로 특히 학교들에 많이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북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저희 이 자몽을 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 이 자리에 들어온 우리의 스텝을 소개 한 분만 하고 넘어갈게요. 정준 기자님, VON 기자님이십니다.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분. 안녕하세요, 정준 기자님. 안녕하세요. 잠깐 소개하시겠어요? 네, VON에서 기자를 맡고 있는 정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많은 매체나 아니면 많은 기관들에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치 거대한 코끼리의 일부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부.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을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기 힘들고 부분적으로만 얘기하고 또 왜 이렇게 잘못 알까? 특히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바깥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운가? 보여지는 북한과 실제의 북한은 어떻게 다른가? 오늘은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제는 역시 한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 김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특정한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것이 똑같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대상이 뭐 개인이든 사회든 또는 국가 단위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이 극단적으로 나눠진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서구 마크시스트이자 좌파학자 또는 언론인인 존 할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제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할러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은 자신을 사회주의의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 내지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유타 나라들은 북한을 과대망상적 독재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항폐하고 후진적인 노동 수용소로 본다. 이같이 상반된 두 견해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체제는 지구상에서 북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북한 스스로는 뭐 아시다시피 지상낙원이라든가 노동자의 천국이라든가 사회주의 이상향이라고 그 묘사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데 또 밖에서는 테러 지원국이라든가 악의 축이라든가 폭정의 전초기지, 동토의 왕국 표현을 하자면 끝이 없겠죠. 이렇게 달리 보이는데 문제는 양쪽 견해가 극단적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사람들 얘기 보다가는 외국인의 시각에 비친 그들의 표현을 한번 제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그 평양 주재 마지막 동독 대사를 역임했던 한스 마레츠키라는 양반이 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병영국가 북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을 스탈린식 사회주의 제도의 원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국가다. 또 비민주적 통치자와 당에 의해 지배되는 전제 국가다. 병영식 공산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1960년 4월에 반당 종파분자로 낙인 찍혀서 숙청됐던 인민군 공병여단의 정치위원 여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여정이하고 다릅니다. 이분이 붉게 물든 대동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1950년대에 북한을 감옥국가라고 했어요. 50년대에 벌써. 그런데 이제 정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외국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외국인 사례를 들어보는 게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생의 한가운데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루제린저, 작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죠. 빌 브란트의 정치적 동반자
라는 평을 들었고 녹색당 당수로서 84년에는 대선에도 출마했다가 낙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루이제 린저 하면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였던 카를 라너라는 사람하고 세계 연애를 해서 또 유명해진 적이 있죠. 한 20년간 1,800여 통의 그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이제 린저가 평양을 한 10여 차례 방문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책을 썼고 그 책들이 번역돼서 국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또 하나의 조국이라든가 북한 이야기, 고향 잃은 우리들 뭐 이런 책들이 나와서 한때 이제 운동권에서 필독서로 꼽혔죠. 문제는 이제 이 책에서 루이제 린저가 북한과 김일성을 일방적으로 찬양을 해서 굉장히 그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예컨대 김일성을 평화밖에 모르는 지도자라든가 북한 어느 곳에도 감옥이 없다든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욕을 많이 먹었고 국내에서 뭐 몰상식하다든가 테러 옹호자 또는 독재 체제의 지지자 내지 옹호자다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정일에 대해서도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현재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또 아버지보다 훨씬 소프트하고 음악적인 사람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옹호를 해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를 나중에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루이제 린저 얘기를 해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루이제 린저가 북한에 관련돼서는 일화가 정말 많아요. 그중에 저는 인상적인 게 루이제 린저 덕분에 사람들이 좀 좋았던 게 있대요. 예, 있어요. 그 책, 그렇죠. 세계 명작. 예. 루이제 린저가 와서 그 비서랑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초적인 책도 모르기 때문에 그 세익스피어 뭐 전집 이런 그리스 것도 로마 모르고, 신화라든가 예. 플루타크 영웅전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얘기를 김일성한테 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책도 모르냐. 그래서 세계 고전이 이제 북한에서 읽히게 돼서 그 덕분에 고전을 꽤 읽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루이제 린저라는 사람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을 선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외국인으로 그렇게 통했고 뭐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북한을 우리가 이런 일화를 통해서 이제 접근해 나가고 좀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북한을 알기가 정말 어려운데 숫자를 알면 북한을 좀 알 수 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 제가 퀴즈를 먼저 좀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옷가 사업이 뭐예요? 옷가 사업이라고 하면은 조선농당 그 옷가에서 중앙당이죠. 중앙당 옷가에서 김일성 기쁨조 만수무강조를 이제 자출하는 그런 전문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수무강조, 예, 만수무강조 기쁨조. 네. 예. 남자도 있습니까? 남자도 있어요. 주로 여자들이 많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 옷가. 간부 옷가.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젊은 학생들을 미리 가서 점지한다고 할까요? 해서 걔들이 크면 이제 도 중앙으로 해서 뽑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특각이라든가 초대소 같은 데 배치하기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 지금 한국의 응원단들이 옷가가 아닐까요? 그 걔들은 그 사람들은 옷가는 아니에요. 옷가에 뽑히면은 그런데 못 나갑니다. 예. 공개 자체를 못 제가 하는 그쪽에 있을 때 제가 데리고 있던 그러니까 당시는 이 청년단체가 이제 김일성 청년동맹이 되기 전에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이라 해가지고 사로총무원이었었어요. 예. 사로총무원인데 우리 사업소 무장 경비원을 하다가 이 옷가에 합격돼서 갔는데 4년 반 만에 이제 제대돼서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에는 일제 거기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가 한 1년 지나니까 하나 둘 이제 가끔 이제 여자입니까? 예, 여자죠. 여자인데 뭐 키가 크고 늘씬하고 그다음에 인물 잘 생기고 했는데 우리 뭐 중앙당 옷가에 수령님
친한지도자 동지를 보필하려 올라갔다고 하니까 수령님을 봤나? 친한지도자 동지를 봤나 하니까 전혀 올 때까지 그림자도 못 봤다 합니다. 그림자도 못 보고 4년만 동안 초대소에서 썩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제대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가 하는 건 상당히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북한. 아마 수령 절대주의의 진짜 모습, 리얼 페이스일 텐데 이양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퀴즈를 좀 더 내겠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을 길을 죽이는 김 박사님에게 이 문제를 내서 저한테요? 길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1호가 붙어지는 게 다 뭐죠?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까지 포함해서 그들이나 그 가계 인물들. 저는 과 1호는 관련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냈죠. 예,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8호, 9호 직장. 농장, 목장, 너무 김씨 심하신데. 가게에서 그 소비하는 모든 음식물들, 농산물, 축산물들은 다 8호, 어메 9호 기죽어. 농장에서 그러면 하는 거죠. 이들이 965 화물에 실려서 호위 총국의 1호 창고에 비축이 되죠.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1번 사건은 김일성, 김정일의 권위를 훼손하는 범죄인데 9번 사건은 뭘까요? 이건 정말 예전에 제가 김 박사님한테 여쭤봐서 안 내용이지만 이제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었어요. 1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관한 범죄인데 9번 사건은요. 그들의 가게 예, 맞습니다. 가족. 이제 생각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외부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종류가 좀 다르지만 제가 시작했으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북에서 오신 허 위원장님만 여쭤보겠습니다. 20호가 뭔지 아세요? 20호요. 아마 20호는 가장 이제 북한에서 살았다면은 쉽게 이해하죠. 우리 흔히 그럼 말하는 20호를 모르면 북한 사람 아닌 걸까요? 그렇죠. 이게 뭘까? 20호란 내각 결정 20호에 의해서 당시 북한에서 이제 위생문화 사업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사람들 속에 머리 속내에 이가 상당히 이제 많이 껴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내각 결정 20호로 이를 박멸할 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데 따라서 그 이후에는 우리 몸에 상하고 있는 이런 이를 1을 20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20호라고 이 좀 잡아 그렇게 하지 야, 않고 야, 20호 좀 잡아 이렇게. 그러죠. 진짜 이 숫자를 모르면 북한 사람 아닐 수 있고 북한에서는 정말 간첩 잡기가 쉬울 것 같아요. 숫자 몇 개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북한 분들이 다 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리 박성현 PD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6이 뭔지 아세요? 지금 당황하시는 표정이에요. 북한 인권 이슈터치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216을 모르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좀 수학에 약해서요. 차량 남바 중에 보면 216으로 나가는 남바가 있어요. 네. 김정일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216은 북한에서 우상화의 핵심 코드고 조선 예전에 한번 노동신문에 216이 얼마나 좋은 수인가 길수인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66을 곱하면 216이 나온다. 그래서 666은 정말 최고의 길수다. 그래서 김정일의 이 최고 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 선거구 선거구가 제 216호 선거구가 김정일 선거구. 오랫동안 666 선거구였어요. 예, 666 선거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나중에. 기사를 썼더니 바꿨더라고 숫자를. 나중에 216도 나왔죠. 예, 216, 666 이런 선거구를 썼어요. 성경에 666은 사탄의 그러게. 상징번호 저 아닌가요? 존중이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걸 더 알고 자각적으로 대적한 의미로 666 선거구를 김정일이 직접 쓰기도 하고 그래서 216이 들어가면 특히 차량 번호는 김정일이 직접 하사한 그런 물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내겠습니다. 49호
지금 너무 쉬워서 지금 우리 흥황일 위원장님 그냥 웃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49호를 모르면 북한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도 실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정신병 질환자들이 많습니다. 정신병 질환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집단적으로 격리 수용하는 병원을 49호 병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체로 이제 인격적으로 사람들 모여갈 때에는 이제 정신병자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비속화해서 49호라고 대체로 탈북 49 대상이라고. 예, 예, 49 예. 대상.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이 북한이 정말 알기가 힘들죠. 제3 이렇게 3병원 이렇게 3 들어가면 결핵이고요. 제2 들어가면 간염병원이 많아요. 북한에서 세상에서 부러움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뭔가 북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조금 가리고 싶다. 그런 것은 다 숫자로 표현을 하거나 그 암호처럼 표현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도 모두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15호는 사실은 조선인민경비대대 조선군 경비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2구 1호 관리소 이런 식으로 15호 관리소, 18호 관리소, 22호 관리소, 23호 관리소. 외부에서 이제는 이게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았고 다시 말하면 북한을 가리고 폐쇄하기 위한 많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가 이제 그 기본은 비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일성 우상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가계 우상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아오지 탄광. 우리는 아오지 탄광이라고 하지만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지금 6월 13일 탄광입니다. 6월 13일 날 김일성이 현지 지도했던 날이거든요. 현지 지도 날 다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6.13. 숫자가 많아요. 북한에 26거 선반, 5.18 정식연인 초과운동 뭐 많아요. 217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 갖고 숫자가 많습니다. 북한 분들보다 더 많이 외우고 계세요. 야, 그 머리가 나쁘면은 북한에서 살기도 힘들지만 북한 연구도 힘들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박 PD님 이게 숫자 감각 약하시잖아요. 그 북한 연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수학적이 아닌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만 혹시 가끔 우리 사회에서 월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꼭 가기 전에 제가 충고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머리 나쁘면 절대 월북하지 마십시오. 평생 고생합니다. 북한 가면. 절대 왜 그렇게 많아 북한에. 그래서 북한의 별명이 교실 국가란 말도 있었잖아요. 예, 평생 외우고 배워야 된다고 해서 수령은 늘 가르치시고요. 예. 백성들은 늘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한 분들 굉장히 똑똑하세요. 말도 정말 잘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모든 이제 전 인민의 이런 지식인화 이런 것은 성공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어떤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자기가 살기 위한 하나의 그 방책이고 사실 지식 수준이라 하면 대한민국 따라가겠습니까? 대한민국 거의 뭐 우리 여기 와 보지만은 대학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박사, 석박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북한에는 북한에서 하나의 몇 개의 숫자를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지식 수준 높인 거 될 수 없죠. 숫자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숫자가 사실 뭐 피타고라스 학파도 있지만 옛날 그 고대 종교에서도 숫자가 이제 종교적인 신비, 비의로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그 또 크게는 물리학 같은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그 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 군대 같은 조직에 숫자가 많이 쓰이는 것도 그게 쉽게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횡행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관리 사회라는 것을 이면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조금 전에 김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예에서도 병영 국가, 예예,
병영 국가 사실 전 인민이 뭔가 군사 시스템 속에 들어 있다는 맞습니다. 거. 북한은 그냥 강복 이후 지금까지 계엄 상태입니다. 예, 지금 배급하는 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은 300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집에는 300g 배급받는 애들밖에 없어. 이런 뜻인데 그나마도 이제 그 300도 주지 못하고 600도 주지 못하게 되면서 대량 아사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만큼 병영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처럼 이렇게 배급을 받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친북이나 종북이 아니라도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긴장 상태를 좀 풀어줘야지 저런 그 수령 체제도 좀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그 스님들이 가끔 얘기할 때 보면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널 묶었니? 라고 답변이 돌아오는데요. 아무도 북한을 긴장시킨 데가 없습니다. 지가 스스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일 제국주의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제 미일 제국주의가 북한을 침범하겠다고 한 적이 있으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남조선은 뭐 북침하자고는 미친 사람 취급받지 않나요? 자기 스스로 묶어놓고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지금 그 밖으로 보이는 북한과 내부의 북한 차이 이런 거 말할 때 저희 이제 80년대 보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때 뭐 저는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이제 소위 의식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그 저는 나중에야 가봤는데 이태원 이런 그런 고급 주택가 단지를 시골에서 상경한 학생을 데리고 가서 아마 삼성가 주택도 그런 데 있죠. 그 동네를 이제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큰 곳이다. 너 이런 동네를 생각이나 해봤냐. 이렇게 이제 좀 유치한 방식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흔히 어떤 사람이 또 그러면 중국도 상하이에 보이는 것만 있냐. 뒷골목에 걸어가면 다 다른데 어느 나라가 밖과 안이 같은 게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발 달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남동도 가보고 아주 비난한 농촌 주택도 가보고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 외국 여행객이 아주 통제돼서 못 가보는 것은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큰 차이죠. 그야말로 보여주고 싶은 보여주기를 허락한 곳만 딱 보여주고 그 한 선이라도 더 넘어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북한은 외교관들도 반드시 한 자녀를 남겨야지만 갈 수 있어요. 지금 태웅 공사 같은 경우 굉장히 예외적이라서 논란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자녀들도 다 못 데리고 나가게 하고 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여행객이 마음대로 가볼 수도 없게 할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그 평양 르뽀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양 시가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썼는데 읽으면서 조금 뭐 기자가 본 것만 하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김책공대 교원 부인이 나와서 자기 자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평양에 김정은 정권 들어오고 나서 미래과학자 거리, 여명거리 같은 창정거리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특히 이제 미래과학자 거리 같은 경우 빌딩이 뭐 58층도 올라가고 하고 김책공대 근처에 세워서 김책공대 교원들에게 무상으로 이제 입주시키게 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교원 부인이 자기가 27층인가 29층에 산다고 하면서 뭐 대동강이 다 보이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기사 대목을 보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평양에 지금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데 20층 이상은 기곡산량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20층 이상 그 배분을 받아도 분야를 받아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27층인가 28층이라 내가 보니까 저거 헛소리예요.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걸어가서 대소변은 어떻게 할 거며 물은 어떻게 할 거며 완전히 전쟁입니다. 보이는 것과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참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자주 만났던 독일 닥터 의사 폴러첸 씨가 북한에서 이렇게 여행기를 썼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은 이제 독일에서 어떤 나라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수단과 북한 둘 중에 하나 가기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을 계속 검색했을 때 수단은 정보가 많은데 북한은 너무 정보가 없더래요. 그래서 북한을 택해서 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소주를 먹여서 수술해. 마취를 시켜서 애들을 수술하지를 않나.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크게 먹고 허벅지 살을 이렇게 이식시켜주는 그런 거를 하고 특수 통행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은 아무데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전역을 가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살짝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되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분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나중에 이분의 책 제목이 미친 곳에서 쓴 일기예요. 그러니까 안내원 없이 자기 마음대로 북한 전역을 다녀보고 나서 거의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도 맥주 한 잔 이상을 안 마시는 독일인이었어요.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니 나중에 노벨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김대중이 받은 상을 제가 왜 받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가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가짜만 말하는 것을 너무나 용서할 수가 없다고. 자기는 히틀러의 체험이 있는 독일 사람으로서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그 당시 김대중 정권 때인데 국정원 직원들이 감시하고 다녔어요. 몇 번 추방도 당했었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좀 궁금한데 참 오랫동안 북한 사람들 위해서 일했고 약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의사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북한을 샅샅이 보고 살아보신 분들은 정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쯤은 이제 신은미, 홍동근, 그리고 홍정자, 황선, 그 다음에 황석영 이런 사람들 얘기 조금 할 때가 됐어요. 도 변호사님 예전에 대학 다니실 때 미안의 귀향일기라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읽어도 봤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그때? 네, 그 당시 그냥 순진한 학생의 그 관점에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그것에서 참 그 깨어 나오고 다시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참 너무나 참 비극적이라는 참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아직도 그 세계에서 깨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보도 없고 어두운 시절에 나왔던 그 책 수준의 사고를 다시 젊은 세대가 공중파를 통해서 또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굉장히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주의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여기 우리 정준 기자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87, 8년 그때쯤 나온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냐면 강철서신, 김영한 씨의 강철서신 그 책 제일 앞에 이 책이 상당 부분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자기 지도자를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백성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참 사람들이 순진하게 어떻게 이런 게 그렇게 감동이 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 대학생들을 그렇게 감동을 줬다 그러고 저는 1991년 지금 국회의원이 된 송갑석 씨가 1991년 그 체포되었을 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 텔레비전에 건강한 모습이 나와서 뭐 기분이 좋다. 뭐 그리고 아니면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조국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됐는데 생각이 바뀌었다는 지금 그런 증거가 전혀 없어요. 이번에 그 6.25 전쟁 책임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실종자라는 개념으로 납북자라는 개념을 없애고 실종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자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 루이제 린저의 북한 이야기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김일성이 루이제 린저에게 내가 내 민족에게 피를 흘리겠다. 내 손으로 피를 흘리겠다. 그런 전쟁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6.25 전쟁 그 대학살극을 쉽게 이렇게 덮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 위원장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오늘 뭐 이 내용 자체가 무겁다면은 무겁다고 느껴지지만은 저는 참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본질적 문제를 보지 못하고 또 북한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북한에 추종한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 2, 3년 만인가요? 그 용산 그 역에 우리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형님 빨리 좀 나와서 뭐 사람들하고 좀 뭐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농원에서 오야 용산역에 갔는데 그때 민노총 간부들하고 이제 뭐한 우리 탈북자들하고 같이 그 포장마차에서 이제 그 간단히 뭘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북한에서도 우리끼리 모여도 그 김일성을 그렇게 정중하게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칭송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포장마차 안에서 우리는 김일성 주석이라도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김일성 자기들끼리는 김일성 주석님 딱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딱 생각한 게 북한에서 열혈 당원들도 그 체제에서 알고 바깥에 나와서 보고 순식간에 인식이 변하는데 남한에서 그 체제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조선농당원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북한의 경결한 공산주의 혁명 투사로 이 땅에서 정말 뿌리를 내릴 수도 있는가?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쭉 한 선에서 이제 꿰뚫어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사파, 친북 좌파는 북한의 현재 상존하는 당원들보다도 어찌 보면 당성, 그 다음에 수령에 대한 충성심, 이게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는 이 측면에서 결국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오늘 완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이런 기본 세력으로 우리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홍동급 목사가요. 결국은 북한에서 죽어서 애국열 사령에 묻혀 있는데 이분이 원래 장로교 신학대학 출신이고 영락교회를 부목사로 섬겼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분이 어떻게 김일성을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우상할 수 있죠? 참 하여튼 그 한 개인이 그렇게 그 창난 상태로 빠져드는 것은 나름대로의 다 내력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당면하고 있는 그는 한 세대 전체가 또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창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쩌다 창난 상태에 빠져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창난 상태에 빠진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것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향 선배 중에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같이 어울리면서 형님 하던 분이 있어요. 지금도 형님이죠. 근데 그분이 사실은 우리랑 동갑인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학교를 일찍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 동년배들 따라가지고 나이를 조금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슬며시 넘어가니까 많은 우리 후배들이 그분을 이제 형님 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 그분이 사실은 우리하고 나이가 같다는 것을 또 누구보다는 나이가 더 어리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알게 됐지만 이 문화적인 그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형님인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분이 나이가 동갑이거나 오히려 더 어리기도 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 그 80년대 대학을 다니거나 이런저런 경로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새로운 정보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또래 집단이나 아니면 문화 공동체 같은 데서 다른 지식들이 개입할 여지를 계속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숙기 같은 분도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이석기 같은 분까지 해주시니까 정말 참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제가 거친 말을 쓸 수는 없으니까 강정구 씨나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런 그 친북주의자들이 다 자식들은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이거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화적 풍토 속에서 다른 선택과 다른 발언을 했을 때 있게 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이게 다 비겁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목사님 장로교 신학대학 출신 우리 권 에스라 목사님께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홍동근 목사가 그렇게 해서 80년대 세대들을 그렇게 북한 친북화 시키고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가령 예수전도단 오대원 목사님, 데이빗 로스 목사님조차도 홍동근 목사의 이런 활동을 칭찬을 하고 홍동근 목사 부인인 홍정자 씨, 백정자 씨죠. 그 사람을 그 캠프에 초대해서 강사로도 쓰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분 때문에 그분 그 선교단체 전체 분위기가 다 그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죠. 심지어 제가 최근에 거기 우리 쓴 칼럼도 제가 그 단체에 속한 후배에게 보내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우려스러운 건데 우리 국민들이 휩쓸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한번 그렇게 다른 길로 가면 다 같이 가는 이상한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일반 물정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리더라고 하고 학식이나 사회적 경륜이나 멀어봐도 남들을 이끌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행동과 말, 언행을 일삼는다는 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보기엔 남노당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40만 명 정도가 월북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김일성에게 맞아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혁명동지에게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심지어 개한테 물려주겠다 죽었다는 설도 있잖아요. 이승만이나 박정희한테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박갑동 선생만 하더라도요.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와서 일본에서 계시다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분도 갈 데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제 발로 고향 떠나서 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더 비극은 뭐냐 하면은 그 후예들이 지금도 그 자기가 가장 원수처럼 삼아야 할 김씨 집안을 추종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도저히 저는 불가사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남노당의 시대가 온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남노당 정작 남노당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죽었고 그 후예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이 젊은 세대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발언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회주의 인간형 해서 영화 세계 영화사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근데 공산주의가 그 영화 특히 소련이 이제 그 영화 이 초창기에 그 영화 이론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파간다에 굉장히 강한 게 공산주의라는 건 이제 그런 것 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나 추후에 이제 저희 뭐 이렇게 좀 여러 그 탈북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정일이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뭐 신상욱, 최은희 씨까지 납치까지 하면서 이제 그 영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화라는 어떤 매체, 그 공산주의의 어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보여지는 어떤 것에 대해 굉장히 강한 그런 임팩트가 있고, 또 그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두 사람을 납치한 거고,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허위현장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김정일이 그 영화 예술론인가를 뭐 썼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중예술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선전선동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이 그 북한에 지금 많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0년대 향수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그 북한에 보여지는 것들을 만들어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영화 쇼업하는 네네네. 능력이 그런 어떤- 탁월해서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네. 실제 북한이 다를 수 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 정준 기자님, 신은미 씨가 제일 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이런 책도 내고 그게 뭐 우수 도서에도 선정된 적이 있대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북한에 관심이 많아서 그게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또래 친구들이나 또 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퍼나르는 그들의 노력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쩌면 조금 먹히고 있는 것 같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리 내지 않으면 잘 전달되지 않고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붙잡고 이야기를 해봐도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게 저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 위원장님, 신은미 씨 같은 사람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상상을 못하죠. 상상. 왜냐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 체제에서 살다 나온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쪽에서 임무를 받고 뭐 이렇게 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자유민주주의 이념 속에서 이 체제를 다 겪어본 사람이 북한을 한두 번 방문하고 그게 완전 흠뻑 섬치돼 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체제 선전자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그 파장을 불러왔습니까? 국론 분열의 학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신음이가 전라북도 군산에서 토크쇼를 하는데 말입니다. 하다가 그 젊은 16살 난 청년한테 부통에 맞아가지고 그 청년이 이제 군산 경찰서하고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국 애국단체하고 같이 그쪽에 내려가서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전라북도의 애국 청년이 무엇 때문에 자기한테 하얀 불길을 불덩어리를 던졌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이후에 실제 자기를 냉정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다시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이거는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정말 김일성 앞에서 혈서를 쓰기 전에는 저 정도의 어떤 충성심이라는 거 이건 완전 광신적, 완전 정신병자의 일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북한 친북주의자들, 그다음에 북한을 맹동해 가면서 다른 자들한테는 약이 없구나. 이 사람들은 허 위원장님 또 그런 말씀 하시다가 또 고소당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사실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너무도 하늘과 땅 차이, 이념과 제도, 그 다음에 뭐 모든 이런 정말 수준상 차이를 봐도 북한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안아가지고 정말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파국적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뜰 때가 됐다. 눈을 뜨고 정말 냉정하게 북한이 좋으면 좋은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정말 소중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한 사람 같이 정말 마음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여기 정석선동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태우 변호사님은 사실 작가기도 하거든요. 그 인문학
또 작가로서 좀 이거 좀 질문을 해야겠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은미 씨가 하고 있는 행동이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참 분노를 일으키는데, 제가 그때 신은미 씨랑 같이 이렇게 토크쇼를 했던 사람이 황선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황선 씨가 딸을 평양에서 낳았어요. 맞습니다. 평양 산원에서 낳았죠.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저 아이를 낳긴 낳는데 거기서 키울 생각은 있는지, 거기서 유학을 보낼 생각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람의 이런 자세나 이런 선택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 같으세요? 전 좀 철학적으로 좀 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뭐 너무나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이야기 나온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그 살펴보자면, 우선 그 힘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이렇게 좀 밝은 방식으로 정당한 힘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있고, 굉장히 어두운 방식으로 힘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굉장히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의 방식으로 힘이 이루어질 때, 지금 왜 나치보다 북한의 문제가 심각하냐 이랬을 때, 나치는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인 어떤 힘이 굉장히 세게, 지배력 또 그 물리력 행사가 있었지만, 인간의 영혼, 내면을 이렇게 철저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은 기간도 짧았거니와 북한만큼 굉장히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스탈린 체제를 넘어서 지구상에서 북한 체제는 인간의 영혼을 통제한 가장 멀리까지 간 체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겉과 안의 분리, 일본 문화도 뭐 겉과 안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 관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강하게 지배한 북한의 겉과 안의 분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허 위원장님이 전에 북한 밖으로 나와서 살아보고 무조건 숨 쉬는 게 느낌이 다르다고, 이렇게 그 안을 다시 갈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하면은 막 상상할 수도 없을 지경이라고 하신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왜 그런 말씀하실까?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건 영혼을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해방되어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다시, 그거는 육체적으로 목 졸리는 체험을 해서 이렇게 거의 빈사 상태에 갔던 사람이 그 고통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다시 너무 끔찍해서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바로 체제가 그걸 자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에서 인터뷰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체제 내에서 강제된 말과 강제된 외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JTBC가 가서 온갖 방송을 보여주고 한국 공중파가 막 띄우고 있습니다. 거기도 호프집이 있네, 마치 80년대식으로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호프집은 옛날부터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평양에 가면은 뭐 핸드드립 커피도 팔고요, 뭐 스시집도 있고, 뭐 고기 겹빵이라고 하는 햄버거 집도 있고, 하나씩은 다 있어요. 산원도 평양 산원 하나 있고요. 근데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강원 하나 있어요. 전부 하나씩 있습니다. 도서관, 인민대학습당 가면은 하나씩. 또 그것만 보여주고요. 한 번 갔을 때는 뭔가 좀 새로운 점이 있어요. 두 번 가면은 재미없습니다. 왜? 똑같은 거 계속 보니까. 그래서 평양은 우리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거대한 세트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정 러시아 때 예카테리나 2세 때 그레고리 포템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크림반도를 병합한 다음에 예카테리나 2세가 이제 현지를 시찰하러 가면, 이 현지 총독이었던 이 포템킨이 여제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미리 마을을, 초라함을 가리려고 세트장을 만들어서 지나가고 나면 뜯어버리고 다시 지나갈 지역에다가 꽃으로 장식하고 쇼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포템킨 빌리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평양이야말로 포템킨 빌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모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공감 능력의 결여는
병적인 게 아닌가. 오늘 제가 박강원 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5.18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그런 법을 낸다고 해서 웃었는데 그 논거가 뭐냐면 히틀러 찬양을 하면 처벌하는 독일 형법을 논거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굳이 히틀러를 얘기할 거면 히틀러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라고 해서 반인도 범죄를 이제 정립시키고 나서 그것 때문에 니른베르크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생긴 이제 그런 처벌들이 많이 있죠.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처벌이 나오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반인도 범죄라고 규정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죄입니다. 납치 범죄, 거의 10만에 가까운 대량 납치 범죄 이런 게 반인도 범죄예요. 광주는 약 200명이 안 되는 숫자의 이런 유혈 사태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실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지금 진상 규명을 더 하고 있는 그런 거지 국제사회가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적도 없어요.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그리고 아주 강범위한 그런 대형 인권 범죄를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 처리가 끝나지도 않아서 진상규명 더 하자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 자체를 이런 게 있다 이런 사실적인 얘기 자체를 방지한다라는 것이 그게 그 언론 자유를 방해하는 거지 그게 지금 히틀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뭐 폄훼하거나 그럴 생각 전혀 없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 5.18 유공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왜 명단을 공개 못합니까? 공개해달라고 그렇게 법정에다 얘기를 하는데 국가 유공자인데 왜 명단을 공개 못해요?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명단을 공개 안 해요? 독립유공자는 집안에 소문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집안에 가문의 자랑 아닙니까? 왜 공개 못합니까? 그걸 공개하자고 하는데도 계속 각하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또 뭐 전모가 다 밝혀지진 않았고 뭐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누구도 유공자다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 나이 때 그것에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 유광주로 포함되는 이상한 구조. 그리고 그 유공자라는 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일부 진짜인 분들을 제외하고 그 유공자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결탁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 뭐라고 줘야 할까? 어떤 세력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정말 비루한 신화를 유포하고 만들어내는데 한국 언론이 결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아까 지식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는 것. 저는 그 지식이나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지식과 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이런 게 많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 물정을 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물정에 소위 밝은 사람이 절대 친북주의자가 될 수 없고 그때 월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물정에 밟다 보면 속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세상 물정에 밟고 긍정적으로 지혜로워지기만 하면 좋지만 세상 물정에 밟다 보면 남도 속이고 이렇게 교활한 행동도 하고 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유사회란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속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이중적인 성과 속을 함께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 그 모습 그대로에서 출발해서 그래야 어떤 인간적인 자유의 영역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 근원적으로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또 인간인 거고 그런데 원리가 이런 것들과 결별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아주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에 밟지 않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주 숭고한 인간을 지향하는 거로 나가고, 그런 것이 다른 면으로 따지면 개인성이 굉장히 몰각된 전체 속에 하나로 융합되는, 전체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전체를 위해, 그런 말 자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 속에 흡수되어 버리고자 하는 것이 또 예술적으로 형상화될 때는 굉장히 전체주의적 예술로 10,000명, 10만 명을 동원해서, 북한은 전체주의 예술을 하지만 예를 들어 중국의 장가게 같은 곳에서 10만 명, 100만 명을 동원해서 집단 예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주의 사회만이 그런 예술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성으로 이렇게 가는 사회가 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을 인간에게 굉장히 홀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사회라는 것이 흔히 보면 자유사회의 때 묻은 부분, 그러나 그 때 묻은 부분 속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 지혜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회,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북한과 같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벌써 이제 시간이 1시간쯤 갔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게, 북한에서 정말 쉽게 나올 수도 없고 탈출이 어렵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다녀온 사람들, 아니면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들, 이 자유세계에 살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폐를 끼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보여주는 북한 말고 실제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알기 애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좀 제안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북한 공부를 처음 할 때요, 북한 연구 2대 장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 스스로가 자기 정보 자료를 내놓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조금 좋아졌다고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북한 정보 자료를 통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거의 다 열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북한을 알고자 하면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자기가 관심과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북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탈북자가 3만 명 이상이 와 있고요. 탈북자 한 10명만 만나봐도 대충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IQ 100만 되면 됩니다. 돌머리가 아니고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북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둘 중 하나 결여된 겁니다. 지금 이제 숫자 100이 또 나왔는데요. 아니 이게 IQ 얘기하는 순간 저도 약간 좀 걸렸어요. 이거 머리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숫자로 말씀드리면 140, 150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비극적인 체제에는 항상 우리 이 사교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에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꼭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꼭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상을 가리는 수많은 어떤 언어들이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즘은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갈 거냐, 글쎄 저도 완벽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장진성 시인이 말씀하신 거 제가 얼핏 들었는데, 김정일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뒤에는 그거를 서포트하는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다 아는 게 아니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또 그 선대인 김일성을 두고 봐도 김용환 씨 얘기로는 만나보니까 주체사상 모르더라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겠죠. 예. 근데 그 이름으로 모든 저작들이 출판되고 또 체계가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 체제의 명령 계통을 생각하면 제일 정점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붙어 있는
뭐랄까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체제를 보유하고 심지어는 김일성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주체 사상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회의 체제 이데올로기로 출판하는 사람들이 거기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거기 덧붙여 가지고 지금 남한에서 그 실상을 다 아는 사람들 중에도 거기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위선의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무슨 뭐 김정은이가 뭐 귀엽게 생겼고 뭐 좋은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들리더라도 그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개선되었는가?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게 다 거짓이고 허구라는 것이 금방 확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의 이면에 있는 본질이 뭔가에 대한 그 뭐랄까 파악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더 많이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그 마음들이 좀 더 공감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아까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북한 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완전히 이제 다 앗아갔다. 정말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황당엽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희들한테 그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북한 김씨 체제의 가장 큰 제약은 북한 주민들한테서 독자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끔 영혼을 앗아가지고 노예로 만든 것이 가장 큰 제약이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선생님의 말씀이나 오늘 그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이나 북한 주민들을 영혼을 빼앗음으로 해서 북한 김정은 김씨 3대 세습 체제가 지금까지 독재 체제로 끊임없이 그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지금까지 이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북한 인민들이 영혼을 앗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오늘날 와서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정말 수십 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남한 주민들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가 북한 김정은한테 지금 뺏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북한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기 살인자이고 정말 범죄자인 김정은 체제를 향해서 김정은이 위대하다느니 김정은이 정말 귀엽다느니, 정말 이것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 영혼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마땅히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오늘날의 자기 잘못을 심각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실 때 내가 99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거에 자, 이제 저는 좀 몽상가라는 제가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저희 세대 친구들은 좀 뭐라 그럴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적인 것보다 드라마, 영화에 더 친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가 좋아서 이제 영화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쇼업하는 게 굉장히 능하고 선전뿐만 아니라 선동까지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북한에 대한 예를 들어 아까 그 말씀하셨던 좀 그런 것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좀 저희 세대가 좀 허무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보면 그 뒷면을 보면 유토피아에 대한 또 그런 동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까이 이제 북한에서 좀 찾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여지기, 또 이거를 이용하는 물론 세력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중적 코드들을 이것들을 깨닫고 이 북한의 잘못 진면목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좀 대중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코드들을 만들어서 북한이 어떤 곳이라는 것들을 좀 더 친근하게 그리고 쉽게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20, 30대 친구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저희 VON MPK에서 하는 월요 강좌와 북한 인권 이슈 터치를 많이 공유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그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소리를 내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젊은 세대로서 어르신 세대들, 먼저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조금 가만히 앉혀두고 이렇게 도란도란 설명해 주시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세대는 아니니까 끝까지 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시를 쓸 수 있나? 아도르노가 한 질문인데요. 좌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야만적인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말이다. 뭐 온갖 것에 다 적용합니다. 정말 이 질문을 북한에서 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 지식인으로 살면서 온갖 것에 다 이 말을 던지면서 지식인인 척 하는데, 아우슈비츠가 뭔가요? 그게는 정말 인간의 영혼이 말살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북한이 그런 곳입니다.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은 다 가로를 쳐두고 다른 곳에서 정말 폼나는 말들로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이젠 좀 물립니다. 저도 인문학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제 대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북한, 그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는 북한과 안 보이는 북한 구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안 보이는 북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은 영혼의 눈입니다. 우리 영혼이 맑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참 진지한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북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깨끗하게 뜨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